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계 질환 5번째 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만성신부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 중에 만성신부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만성신부전은 네프론의 60% 이상이 비가역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죠. 비가역적으로 감소해서 결국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 시 결국 회복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성신부전이라고 진단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책에는 85%에서 90% 정도 이상 손상이 있으면 말기신부전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말기신부전의 뜻은 네프론의 85에서 90% 이상이 비가역적으로 감소된 경우를 말기신부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원인은 급성신부전에서 나왔던 사구체 질환, 당뇨병, 고혈압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신장이 경화돼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요로폐색, 신장질환, 독성물질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또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급성신부전에서도 대부분 같은 원인이었잖아요. 이게 지속되냐 안 되냐에 따라 급성, 만성이라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증상으로는 신장 기능의 저하로 전해질 불균형, 대사변화, 체액가다, 조혈인자 생산 감소, 고혈압, 요독증, 빈혈, 피로, 소양증. 급성신부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여기서 그대로 나와주고 있고요. 좀 다른 인자로는 아마 이 두 가지일 거예요. 빈혈과 조혈인자 생산 감소. 여러분, 신장의 기능에서 제가 하나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녀석이 뭘 한다고요? 적혈구 생성을 자극해요. 적혈구 생성 자극을 합니다. 어디를 자극할까요? 골수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를 만들게 자극하는 호르몬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에요. 신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 조혈인자가 감소되다 보니까 당연히 빈혈이 올 수 있어요. 신부전이 계속 지속되면 노폐물이 배설이 되지 않잖아요. 그 노폐물이 배설이 되지 않으면 요독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독증 증상으로 가면 기면, 두통, 피로,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고요. 이 이후로도 신기능 저하가 지속되면 오심구토,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난다. 급성신부전에서 이미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다 뭐 때문이다? 요독 때문인 거예요. 요독이 쌓여서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과 부종은 소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축적된 수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영향으로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는 거죠. 호흡곤란, 부종, 폐에 물이 찰 수 있잖아요. 그럼 치료와관으로 살펴볼게요.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됩니다. 왜?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신장이 망가져서. 그러니까 제한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체중을 측정하고 식이로는 저단백식이 칼륨과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소변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칼륨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칼륨 섭취를 줄여야 되고요.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잖아요. 여러분 밤에 라면 먹고 자면 띵띵 붓는 것처럼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수분 배출이 안 되잖아요.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단백질을 줄여야 되는 이유는 단백질의 최종 산물이 뭐다?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나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으면 그 찌꺼기가 뭐다? 요소나 요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게 노폐물이잖아요. 신장 기능이 안 되는데 이 노폐물을 계속 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줄여주는 식을 해야 된다. 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수분 섭취량 제한이랑 체중 측정하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열량을 섭취해줘야 돼요. 단백질을 줄이다 보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주면 좋겠고요. 충분한 휴식 당연합니다. 컨디션 안 좋으면 쉬어줘야죠. 그리고 피부 손상을 방지하고 감염 증상을 관찰해서 감염을 예방해야 된다. 요독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피부가 간지러운 것도 있어요. 소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혹시나 피부에 감염이라든지 이런 증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컨디션이 더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도 이런 감염이라든지 피부 손상 잘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을 위해서 항고혈압 제제를 투약해야 돼요. 이미 급성신부전에서 알려드렸잖아요. ACE 기량제, 이런 고혈압약이 좋다고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리고 빈혈 치료를 위해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철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철분제도 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혈도 할 수 있습니다. 빈혈 수치가 너무 심하다면.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체액과 전해질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투석을 실시해야 됩니다. 투석은 크게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성신부전은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장이식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을 하려면 루트를 확보해야 돼요. 이 루트라는 게 뭐냐? 혈액투석을 하려면 주사바늘을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주사바늘을 삽입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동정맥 루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아니면 동정맥 이식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험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룰을 만들기 위해 동정맥을 이식해서 껴 넣는 걸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루트로는, 그러니까 동정맥 루죠, 그쪽으로는 체열을 하면 안 되고요, 혈압 측정도 하면 안 되고, 팔베개 등 모든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 동정맥 루가 있는 팔은. 잘못되게 되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또 다른 팔에 동정맥 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치료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혈액투석은 체외 투석기로 혈액을 순환시켜서 요독성 물질과 수분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주사바늘을 삽입할 수 있는 팔의 혈관장치인 아까 말씀드린 동정맥루를 만들어야 해요. 동정맥루가 없으면 굵은 혈관에 도관을 삽입해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방법으로는 혈액투석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해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 혈액투석을 돌리면 되겠죠. 매 회당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직장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반대로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복강 내로 카테터를 삽입해서 복막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복막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혈관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통해서 수분과 노폐물이 통과되게 한 다음에 투석액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복강 내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일 수는 있지만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도관을 영구적으로 복강 내에 남도록 해야 돼요. 방법으로는 집이나 회사에서 투석액을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셀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하루에 3, 4회 6, 8시간마다 교환하면 되는데, 당연히 신장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3회가 되고 4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3회가 되겠고, 신장 기능이 거의 안 남아있다면 4회,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석액을 복강 내에 주입한 후에 약 6시간 후 투석액을 빼고 새 투석액을 교환하면 되는 방법으로 복막투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자, 이게 동정맥 루예요. 정맥과 동맥에 구멍을 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맥의 압력이 높아서 이 부위가 부풀게 됩니다. 특히나 정맥은 쉽게 부풀겠죠. 중간층인 근육이 얇아서 잘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수술한 환자 보시면 피부가 울룩불룩합니다. 이쪽에 혈관이 올라와서. 네, 그게 동정맥루 환자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혈액투석 할 때마다 굵은 혈관에 도관을 삽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테터를. 그렇지 않고 효율적으로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 이 동정맥루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기계를 살펴보시면 이게 동맥 라인이고 이 들어가는 라인이 정맥 라인입니다. 동맥에서 혈액이 나와서 여기 혈액투석계가 있으면 여길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반투과막인 막이 있어서 이 혈액이 지나가는 동안 이 투석액의
지나가는 동안 투석기 쪽으로 노폐물과 수분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폐물이 제거된 투석액이 배출될 거고요. 투석액이 일로 계속 공급되면서 적절한 노폐물이 제거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노폐물과 수분이 제거된 깨끗한 혈액이 다시 정맥 라인을 타고 환자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투석의 원리입니다. 복막투석은 이렇게 복막에 도관이 삽입돼 있어야 돼요. 이 도관을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앞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도관에 투석액을 연결하는 거죠. 투석액 백을 연결해서 여기 3웨이가 있어서 3웨이로 복막 이 투석액을 배로 넣어줄 때는 이 라인과 이쪽이 연결되도록 해서 쭉 투석액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투석액을 이렇게 복강 안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투석액이 복강 안에 찰 거 아니에요. 이 차 있는 동안에 복막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혈관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석액에 들어있는 이런 여러 물질의 비율 때문에 이 혈관에 있는 노폐물과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머물게 한 다음에 다음 투석액 백을 연결하기 전에 다시 3A를 방향을 요렇게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 주는 거죠. 요렇게 연결해 주면 배 안에 있는 투석액이 배액백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 노폐물과 수분이 있겠죠. 그리고 끝나면 다시 투석액에서 복강 안으로 투석액을 넣어주는 거죠. 이게 복막투석입니다. 자, 그럼 혈액투석의 장점은 뭐냐? 병원에서 의료진이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멸균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거동 불편한 사람은 복막투석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하는 게 더 쉽겠죠. 그리고 주 2, 4회 정도만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정맥류로 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통목욕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사 맞은 날도 바로 통목욕 하시잖아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동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복막투석의 장점은 주사 바늘에 찔리는 불편감이나 불안감이 없다는 거예요. 도관으로 투석액을 넣어주면 되고 글로 빼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혈액투석에 비해서 신체적 부담이 적고 혈압 조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3, 4시간 혹은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혈액을 밖으로 뺐다가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내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체내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좀 커요. 혈액투석하는 당일날은 혹시라도 혈압이 있으신 분도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혈압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복막투석의 장점은 식사 제한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혈액투석의 단점은 식이나 수분의 제한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 4회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제한하고요. 식이의 경우에도 단백질을 굉장히 제한합니다. 저단백질 식이 앞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제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그런 식사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한데 이 복막투석은 또 다른 단점이 단백질이 로스가 됩니다. 혈액투석액으로 단백질이 많이 손실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오히려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환 장소만 허락된다면 일상에 큰 제한이 없이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혈액투석의 단점을 보면 주 2, 3회 투석실에 가야 하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당연히 직장 잡기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매번 2, 3회를 빠지려니까 굉장히 큰 단점이겠죠. 그리고 빈혈이 굉장히 잘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막투석의 단점은 뭐냐? 하루 3, 4회 투석액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요. 이걸 셀프로 교환하기 때문에 제대로 술기를 배우지 못하면 복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도관이 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게 또 큰 단점이에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비교는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별표 그리면서 강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동정맥류라든지 혹은 단백질 손실이 있어서 복막투석에는 단백질을 좀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혈투석에서는 식이 제한이 심하다, 수분 제한도 심하다, 뭐 이런 큰 틀에서만 제가 강조드린 것만 공부하시면 시험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